안녕하십니까. 신정수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개정판에 나온 1% 유대인의 생각훈련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왜 우리나라 사람이 또 이 시대에 이런 좀 탈무드식 깊은 생각훈련이 필요한가라는 점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마빈 토케이어 편역 탈무드로 알려진 그 책에 한 에피소드가 하나,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그 미국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어떤 학자 한 사람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가서 내가 탈무드를 이제 배우고 싶다. 그리스 철학은 내가 다 마스터를 했고 이제 유대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러한 퀴즈를 하나 냈다라고 그러죠. 당신이 탈무드를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추면은 제가 한번 탈무드를 가르쳐 주겠다. 한번 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문제를 내줬습니다. 두 아이가 같은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얼굴이 이렇게 까매졌고 한 아이는 그림이 없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두 아이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라프가 내줬습니다. 그러자 그 학식이 많은 미국 사람은 아니, 당연히 그 얼굴이 까매진 아이가 씻었겠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피가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은 얼굴이 까만 아이는 하얀 아이를 보고 내 얼굴이 그 그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씻지 않았고 하얀 아이가 오히려 까만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도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은 아직 탈무드를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식이 많은 이 미국 사람이 너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를 하나 좀 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더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라삐가 아까랑 똑같은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 같은 굴뚝에서 두 명의 아이가 나왔는데 그 얼굴이 그을려진 아이랑 그을리지 않은 아이가 나왔다. 그럼 누가 그 얼굴을 닦았겠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이 미국 학식이 많은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얼굴이 하얀 아이가 닦았겠죠. 라고 대답을 하니까 라피가 또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아니, 같은 문제인데 왜 틀렸죠? 라고 얘기하니까 라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똑같은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어떤 한 아이는 얼굴이 까맣고 한 아이는 얼굴이 하얘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을 해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화가 나서 뭐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문제를 내놓고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이러는 거 어딨어요? 라고 하니까 아라피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탈무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 의미하는 여러 가지 함축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탈무드에는 정답이 없다. 어떤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정의하고 또 왜 그렇게 나는 그 해석하는지 자기만의 논리를 기르는 훈련이 사실은 탈무드적인 어떤 깊은 생각 훈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이거를 이제 우리 옛날에 논술 시험 같은 데서 뭐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미국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얼굴이 검은 애가 씻었겠죠라고 하는 거는 단편적인 생각이고 표면적인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아이가 검어진 아이가 하얀 아이의 얼굴을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하얀 아이는 또 검은 아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얼굴이 검지 않은 아이가 씻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라피가 최종적으로 말했던 답은 바로 이거였죠. 불특 청소를 제대로 하고 나왔는데 한 애는 얼굴이 까맣고 한 애는 얼굴이 하얘질 리가 없다. 이게 사실 이제 본질적 사고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실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뭐 표면적 사고나 심층적 사고 이 두 가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탁상 공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본래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더 깊이 들어가는 또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사실 보는 그런 훈련을 탈무드를 공부하면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들이 요즘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일어나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듣고 아니면 쇠뇌된 대로 아니면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떤 가공된 왜곡된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를 사실 다니엘 캐니먼이라고 하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런 거를 좀 잘 밝혀냈죠. 우리 뇌는 어떤 의미에서는 게으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우리 뇌의 용량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냥 마지막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만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과학적으로는 그래서 이 다니엘 캐니만의 연구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라고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하나가 아니다. 경험하는 나가 있을 수 있고 그 내가 했던 경험을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 경험자를 이 경험자를 하나의 그 기억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내게 되죠. 그 중에 하나 뭐 유명한 실험이 이 대장 내시경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장 내시경을 똑같은 환자에게 했는데 이 A 환자 같은 경우는 대장 내시경을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내시경 도구를 빼고 B 환자는 바로 빼지 않고 한 10분 정도 더 있다가 약간 뺐을 때 그 고통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대장 내시경을 나중에 또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를 그 실험을 했을 때 오히려 사실은 이 A 환자가 A 환자보다 B 환자가 대장 내시경을 보통 자신의 신체 안에 더 오래 있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던 거죠. 이게 양쪽으로 생각하면 이게 더 고통스러운데 이 뭐가 다른 거냐면 이 사람은 끝 경험이 굉장히 아프게 끝난 거고 이 사람은 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계속 그 안에다가 넣은 상태에서 있으니까 고통이 이렇게 별로 많지 않은 상태에서 남았던 거죠. 실제로 경험했던 거는 B 환자가 더 고통스러운데 마지막 기억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기억자가 달리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죠.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사실 마케팅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사실을 왜곡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심리를 약간 왜곡하는 쪽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또 하나 뭐 유명한 실험이 이런 거죠. 이 A 어떤 그룹에게는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 좋은 서비스를 하다가 마지막 아니, 굉장히 처음에는 좋지 않은 서비스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로 끝내고 또 B 어떤 그룹에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하다가 마지막에 아니 좋지 않은 서비스를 하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로 끝냈을 때 양쪽으로는 사실은 A 그 그룹이 훨씬 더그 좋은 기억이 많았을 수도 있지만, 좋은 경험들이 많았을 수도 있지만, 끝 기억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기업 마케팅 같은 데서도 뭔가 실수를 많이 하고 그랬을 때는 그 뭔가 실수를 많이 받고 불편을 겪었던 그런 고객들한테 보너스를 더 많이 준다든지 마지막 끝 경험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왜곡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정치나 이런 데서는 상대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건다라고 그러죠. 저 사람이 전체적인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의 꼬투리를 잡아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뭐 이렇게 각인시키면서 그 기억을 안 좋게 만들면서 이렇게 프레임 변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마케팅이나 정치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횡행하게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노리는 게 이런 거죠. 사실 세상에는 이 흑백 논리 같은 걸로 이 사람은 건 좋은 거야, 이거는 나쁜 거야. 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누구 잘못이야. 그럼 마녀 사냥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희생양을 찾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이 게으르네,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어하고 심층적으로 생각하기 싫어하는 그런 점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검고 하얗고 그 두 가지만 있겠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실체를 바라보게 되면 이 같은 흑백의 프레임에서도 이렇게 아주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 중간 단계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인 표면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중간에 이런 지금 검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은 회색적인 어떤 존재도 있는 이게 사실 실체에 가까운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를 길러주는 게 이제 탈무드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제 책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이제 리더의 자질이라든지 올바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한번 요 책을 읽고 난 한 독자가 이런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선생님 책에는 리더의 자질에 대한 내용들이 탈무드 같은 에피소드로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면 힘과 권력을 갖거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에서 말하는 리더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리더의 자질은커녕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이 세상의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이런 거를 사실 탈무드적인 심층사고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답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리더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부터 사실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정의에 맞춰서 하나하나 이 현실을 대응시켜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뭐라고 이분한테 설명을 해드렸냐면, 그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거는 사실 힘과 의로움, 정의로움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힘과 권력만, 이익만 추구하는데 그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리더라고 부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조직폭력배 두목이라든지 옛날 뭐 쿠데타를 하거나 우리 고려시대 같은 데는 뭐 무신정권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움과 의로움, 정치적인 정당성은 없는데 자기네들이 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기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나 아니면은 그런 동양적인 어떤 사고에서는 이게 힘은 없더라도 의로움만 있으면 뭐 된다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사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탈무드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은 유약한 의인일 수 있고 오히려 이렇게 힘은 없는데 명분만 따지고 의로움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힘은 있지만 의로움이 없는 이 우두머리나 괴수 같은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약간 탈무드적인 접근법이나 생각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이제 매트릭스 사고라고 그러는데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의인과 악인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의인 중에서도 그 의로움을 가지고 힘이 있는 게 진정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로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런 케이스죠. 의롭기도 하고 그다음 힘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연전연승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 자기의 부하들을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했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의로움은 있는데 힘은 없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 역사상에서 보면 사육신 같은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의로움은 있지만 뭔가 정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조한테 반격을 당해서 오히려 모두가 다 몰살하는 이런 몰살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우두머리나 괴수 이런 사람들 뭐 세조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군사 정권에서 쿠데타를 했던 그런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의로움은 없는데 힘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 세조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그런 역사상으로 권력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의롭고 명분은 좋은데 실력이 없으면 기업도 망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세력도 쇠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의로움은 일도 없는데 그냥 이익만 추구하고 막 그렇게 악덕으로 뭐 그 비즈니스를 하고 또 악덕 정치를 하는데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는 모습이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심층적인 사고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게 더 나은지, 사실 이제 최선을 찾는 거는 쉽진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차선을 찾는 게 뭐냐,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굉장히 우리가 많이 직면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탈무드적 사고 훈련을 하면 이 개념을 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또 그 정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적인 가지수를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그런 생각하는 힘을 길러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한 사례들이 우리 탈무드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피르케이 아보트라고 하는 그런 그 탈무드의 한그 꼭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설문조사에서는 분별력이 없는 바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두 번째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이게 어떻게 정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 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사실은 해석을 해요. 탈무드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100% 정도 이거는 정당하게 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인 정의나 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100, 100 정도 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더 바람직한 거는 내 것은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은 당신 것이다. 근데 이걸 이제 저는 120%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당신 건 당연히 당신 거지만 내 것도 때로는 당신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사실은 올바른 정의를 실천하거나 자선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최선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내 거는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은 다 둘째, 내 것은 내 것이고 이게 정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탈무드적인 사고방식이고 깊은 사고, 또 현실에 기반한 이건 굉장히 이론적인 거라는 거야. 이게 내가 100%만 하지라고 생각하면 거의 70에서 80%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당신 건 당연히 당신 거지만 내 것도 당신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120% 그 기준을 넘어서는 이 정도의 실천을 해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탈무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악한 건 다 하는 거고 이게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건 분별력 없는 바보라고 그러는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 공산주의가 바로 이런 사고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공유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어떤 사회 질서라든지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런 환상을 사실 쫓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또 우리 인류 역사상 오히려 이게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더 많은 비극과 또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났던 모습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탈무적으로 보는 어떤 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이 책을 한번 보시고, 그 전에 한번 우리 웅달 책방의 이용구 대표님이라는 분이 원래 이 개정판 나오기 전에 초판을 보시고,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소개해 주셔서 제가 또 이용구 이사님이 그 운영하는 그 굉장히 큰 채널에 나가서 한번 이 일부러 유대인의 생각 훈련이라든지 유대인의 어떤 생각 훈련 방법, 탈무드 사고 훈련 이런 거에 대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이용구 이사님이 굉장히 감명 깊게 보셨다라고 하는 그 꼭지가 이거였거든요. 제 두 번째 있는 꼭지인데 약자가 강자를 대하는 올바른 전략은 무엇인가? 이게 이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거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큰 형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큰 형이 이서라는 형이었고 에서라고 우리 우리말로 하죠. 동생이 이제 야곱이라고 이제 야곱이 이제 12 아들이 있고 이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야곱이 있었는데 이 형은 굉장히 무력이 강한 사람이었고 활을 잘 쏘고 군인이었습니다. 용맹한 군인이자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사실 그렇지는 않고 조용히 앉아서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바다나람이라는 지역에서 이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삼촌 집에 그 살다가 이제 12 아들을 데리고 다시 그때 11명의 아들이었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이 형은 이 동생이 장자권을 뺏었다라고 그래서 사실 이제 죽일 듯한 그런 원한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을 만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탈무드가 분석을 하면서 이 약자가 강자를 대할 때 이렇게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약복강가라는 데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을 만나서도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원리를 이제 많이 해요.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막 학살도 당하고 자기 있는 재산들 다 뺏기고 막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게 겪고 난 다음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나를 내가 있는 이 호스트 컨트리, 이 주재국이 오히려 강할 때 아니면 경제적으로 풍성할 때 우리를 핍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죠. 600만 그 학살되는 그런 배경을 보면 독일이 1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희생양을 찾고 또 자신들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뭐 몰고 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기 위해서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있는 그 나라가 잘 돼야지 나한테 그런 해를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좀 보호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이 형을 만날 때 미리 선물들을 막 보냅니다. 일종의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한테 선물을 주면서 내가 약자지만 당신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 분명히 알게 해라. 그래야지 나를 해코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의 뭐 생명이나 재산을 뺏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상황에서는 이제 다 선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떤 전략을 하냐면 자기의 어떤 그 가축 그 재산들을 나누고 또 그 본인의 아들들도 그룹을 나누고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 이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싸우려고 한다면 내가 싸우거나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러면 되겠지라고 해서 그냥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뭐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후의 일이 틀어졌을 때 싸울 수 있거나 아니면 도망칠 수 있는 준비까지 해둬야 됩니다. 이게 약자가 강자를 대하는 전략입니다. 보통은 이제 비굴하지 않고 뭐 맞서 싸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항복하라든지 그 2가지 방법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좀 심층적인 사고를 하고 또 하나 그냥 단편적으로 닥쳤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또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B 플랜을 준비하고 이런 어떤 치밀하게 그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전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심층사고 훈련이라든지 현실을 보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게 또 유대인의 어떤 생각 훈련 내용이자 또 탈무드적 어떤 깊은 생각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개정판에서는 예, 그 탈무드 원전을 갖고 하브르타 했던 그런 내용도 한 꼭지를 이제 또 추가로 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제가 좀 더 그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책으로 내려고 생각하는데 이런 탈무드 원전을 갖고 한번 하브르타 토론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심정섭 TV에 제가 무료 강의를 6강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 탈무드 하브루타에 관련돼서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엘리 홀저라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좀 제시했던 본문을 올바로 그 해석하고
그다음에 적용하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토론하는 방법을 제가 정리한 건데 유튜브 무료 강의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겠고 여기 새 책에는 제가 그 링크나 이런 것도 다 안내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이제 이번 개정판 나온 1% 유대인의 생각 훈련을 좀 소개하고 또 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같은 21세기에 또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좀 깊은 생각 훈련이 필요한가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감사하게도 제 그 초판 1% 유대인의 생각 훈련은 9세까지 찍으면서 우리 탈무드 입문서로 가장 그 많이 읽힌 한국에서 많이 읽힌 스터디셀러로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원래 탈무드는 사실 이런 지금 여기도 있지만 저도 이제 한 권 가지고 있는데 이런 탈무드 하드커버로 된 이런 책이 73권 정도 분량이 되는 이 엄청난 사실 내용이고 내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고 일부러 이런 내용들을 사실 어렵게 한 게, 자,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럽 이런 데서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탈무드 내용에 또 기독교를 비난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막 돌고 그러면서 탈무드를 막 다 불태워지거나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이 탈무드를 굉장히 난해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탈무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이런 그 종교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역사, 문화적인 배경이 없이 사실은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무드는 그 말빈 토케어 편역 탈무드에 좀 기초한 그런 이솝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탈무드는 그거보다 사실 더 방대하고 또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던 차에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된 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조셉 텔루스킨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쓴 일종의 탈무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현대적인 상황에 맞게 에세이식으로 좀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좀 큰 분량의 어떤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한때 우리나라 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 인문학 쪽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저도 뭐 랍비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뭐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하면서 탈무드 원전을 이렇게 분석하고 공부를 할 정도는 안 되지만 뭐 라빈 토케어나 아니면 텔루시펜처럼 안 되지만 제가 좀 그 이 책을 부족하지만 제가 영어 그 탈무드에 기초를 해서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좀 우리 이 책은 굉장히 좋기는 한데 우리 동양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하고 좀 관련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사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이런 이솝우와 탈무드에는 너무 또 예화적인 그런 내용들만 또 있고 이런 부분들에 좀 아쉬움이 있던 차에 그러면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동양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나라 독자들이 원하는 이 탈무드 내용은 뭘까요? 하나하나 뭐 종교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공부하기보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유대인적인 어떤 사고방식 아니면 좀 삶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복잡한 이 세계를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유대인적 사고법 그런 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지라고 하는 이 정도의 좀 에세이 수준의 어떻게 보면 에세이 수준의 인문학 어떤 서적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좀 모아가지고 한번 제가 우리 한국 독자들이나 동양권 독자들이 읽을 만한 탈무드 입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좀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이번에 5년이 지나서 개정판으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대부분은 초판에 있는 내용들하고 이제 비슷하고요. 제가 이제 추가해서 아까 그 탈무드 원전 하브르타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엘리울저 교수님의 그런 하브르타 방법론 그런 부분도 좀 추가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피소드들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제 블로그에 많은 또 다른 공부했던 자료들 좀 올려놨는데 또 제가 시간이 되면 우리 후속편으로 유대인의 생각 훈련 2나 또 다른 청소년 버전으로 좀 더 깊은 생각 훈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셔서 또 이런 류의 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책들이 좀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또 삶도 좀 더 풍성해지고 또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